K1 공군 기지의 VIP 대기실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추상화는 이곳이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이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장 냄새가 침투하며 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냄새의 근원지는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단나무 테이블 위였으며 그곳에는 붉은 양념이 잔뜩 묻은 떡볶이 포장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하윤은 등받이가 높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나무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올리며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군부대의 엄격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편안한 회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으며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려 목선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휴일에 잠시 외출을 나온 평범한 민간인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쉽게 읽어낼 수 없는 날카로운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구역 중 하나에 홀로 앉아 지극히 서민적인 간식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대기실 밖 복도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군화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평화롭던 정막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하윤은 입안에 넣은 떡을 천천히 씹으며 소리가 들려오는 육중한 참나무 문 쪽으로 시선을 아주 잠깐 돌렸다가 다시 무관심하게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어깨에는 별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가장 앞장서서 들어온 인물은 육군 중장 김태준으로 군 내부에서는 포스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권위적이고 오만한 성격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을 훈장처럼 달고 있었으며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다. 신성한 작전 회의 전에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싸구려 분식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참모들에게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대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채워 넣었다. 김태준 중장의 뒤를 따라 들어온 대령과 중령들은 상관의 기분을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며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김 중장이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 실수로 음식물을 반입했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는 하윤에게 꽂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굳어버렸고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젊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 광경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태준은 참모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가 하윤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급 군무원이거나 혹은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일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거만한 발걸음으로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참모들은 숨을 죽였지만 하윤은 여전히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김태준은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하윤을 압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묵묵히 떡볶이 국물을 젓가락으로 찍어 맛보고 있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김태주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시도했다. 감히 중장인 자신 앞에서 기립하거나 경례를 하기는커녕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 무례한 여성의 태도는 그의 군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위험한 신호였다. 김태주는 마침내 입을 열어 차가우면서도 조롱 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비아냥거림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곳에 들어온 경위를 묻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녀의 성별과 행동을 비꼬는 방식을 택했다. 너는 임관한 지 얼마나 되었기에 감히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뜻을 내포한 그의 첫마디는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할 만큼 날카로웠다. 대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뒤따라온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여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가씨 자네는 도대체 군번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임관 연도가 언제지? 김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떡볶이 용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전투 훈련보다는 주방에서 떡 만드는 일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대령 몇 명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괴롭힘이자 상대방을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찮은 존재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었다. 이하윤은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한 장 뽑아 입가를 천천히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김태준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한 태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의 계급장이나 명찰을 확인하려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직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김태준이 예상했던 당황함이나 공포에 질린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떡볶이 맛이 꽤 괜찮아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말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갖추는 예의가 묻어나는 말투도 아니었다. 그리고 재임관 연도나 요리 실력을 궁금해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소속과 관등 성명을 밝히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감히 쓰리스타인 중장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민간인 차림의 여성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나 다름없었다. 김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색을 넘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목에 핏대가 서는 것이 보일 정도로 격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이 환청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곧이어 터져나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하윤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덮어버렸지만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 건방진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김태준이 고함을 치자 대기실의 유리창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퍼져나갔다. 당장 헌병대를 호출해서 이 여자를 끌어내 신원을 조회하고 영창에 집어넣어. 그는 뒤에 서 있던 부관에게 소리쳤고 부관은 당황하며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하윤은 여전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광경을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짓은 매우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어 보였다. 헌병대를 부르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곤란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중장님일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명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떡볶이는 제가 산 게 아니라 밖에서 대기 중인 귀관의 운전병이 너무 배가 고파 보이기에 잠시 사오라고 시킨 겁니다만 그 친구도 징계하실 겁니까? 그녀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김태준의 허를 찔렀다. 김태준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더 큰 분노로 폭발했다. 자신의 운전병까지 마음대로 부려먹었다는 사실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군홧발로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떡볶이 용기가 쓰러지며 붉은 국물이 테이블 보와 하윤의 앞쪽으로 튀었다. 매콤한 냄새가 더욱 진동하며 대기실은 난장판이 되었고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윤은 튀어오른 국물이 자신의 옷에 묻지 않았는지 잠시 확인한 뒤 차가운 눈빛으로 엎어진 떡볶이를 바라보았다. 음식을 함부로 다루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는 섬뜩한 살기가 스며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테이블과 음식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이 중장님의 평소 지휘 스타일입니까? 그녀는 이제 대놓고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말은 김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김태준은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대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것은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상대로 하기에는 지나친 반응이었다. 내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부관에게 당장 수갑을 채우라고 고함을 질렀고 부관과 몇몇 장교들이 주저하며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고 일어서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다. 그녀가 일어서자 앉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균형 잡힌 신체와 단단한 자세가 드러났다. 제 손에 수갑을 채우려면 적어도 영장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녀는 다가오는 장교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저으며 경고했다. 그리고 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이 군법 회의감이 될지 아니면 단순 폭행죄가 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장교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멈칫거렸고 김태준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나서서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하윤의 몸이 묘하게 비틀리더니 김태준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는 반대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김태준은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장군이 볼품없이 비틀거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손버릇이 나쁘시군요. 하윤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군인에게 손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훈계조 말투는 김태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이제 이성이 아닌 본능적인 분노로만 움직이는 짐승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기진의 무장 병력을 대기실로 집결시키라는 최악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대기실 밖에서는 무장한 병력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엎어진 떡볶이 용기를 바로 세우며 마치 이 소동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행동했다. 일이 커지겠군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제대로 된 판이 깔렸다고 생각하며 이 오만한 장군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무장 헌병들이 대기실 안으로 들이닥치자 널찍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검은 제복과 차가운 금속성 무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공기는 숨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K1 기지의 최정예 헌병들로 평소 테러 진압 훈련을 받은 베테랑들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묘한 상황에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였다.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와 붉은 국물, 그리고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평상복 차림의 여성이 그들이 예상했던 테러리스트나 침입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헌병 중대장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김태준 중장을 바라보며 명령을 재확인하려 했지만 김 중장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김태준은 헌병들이 머뭇거리는 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당장이라도 부하들을 구타할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저 여자가 군사 기밀을 훔치러 들어온 간첩이거나 정신이 나간 민간인이 분명하니 당장 끌어내어 지하 조사실에 처박을 하고 고함을 쳤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장군이라는 계급이 무색할 정도로 저급하고 거칠었으며 듣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하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마치 처리해야 할 오물 덩어리처럼 여기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들었다. 이하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헌병들의 거친 발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재킷안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 헌병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총구를 겨누며 긴장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낡고 낡은 가죽 지갑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 카드에는 이름도 직책도 없이 오직 빛바랜 금색 엠블럼 하나만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요즘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자신분증과는 확연히 다른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 하윤은 그 카드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져 놓았고 카드는 매끄러운 대리석 표면을 미끄러져 김태준의 코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헌병들에게 경고했는데 그것은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조에 가까웠다. 이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기 전까지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자네들의 군 생활은 오늘부로 불명예스럽게 끝날 것이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어 훈련받은 헌병들조차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었다. 김태준은 자신의 명령이 즉시 이행되지 않자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카드를 낚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 같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성한 군대를 모욕하려 드느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헌병들에게 당장 발포하라고 소리쳤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하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 더해졌다. 그녀는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며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카드가 대기실 바닥에 설치된 보안 센서 근처에 닿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기실의 조명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며 깜빡거렸고 벽면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날카로운 경고음 대신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최상위 보안 등급이 감지되었으므로 해당 구역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통신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방송이었다. 헌병들은 물론이고 김태준과 참모들도 갑작스러운 시스템의 반응에 당황하여 허둥지둥 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김태준은 이것이 하윤이 저지른 해킹 공격이라고 단정짓고 더욱 광분하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가 전문적인 사이버 테러리스트라며 당장 사살하라고 헌병들에게 명령했지만 시스템이 락다운되면서 헌병들의 통신 장비조차 먹통이 되어버렸다. 대기실의 자동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그들은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는 밀실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하유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이 모든 난장판을 관객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과거 자신이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으로 있을 때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코드명 제우스 프로토콜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 낡은 카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시 군 지휘 통제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존재였다. 김태준이 카드를 바닥에 던진 덕분에 오히려 센서가 작동하여 그녀를 보호하는 격리 조치가 실행된 셈이었다. 김태준은 문이 열리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부관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다. 그는 부관의 정강이를 군화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닥달했는데 그 모습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깡패에 가까웠다. 부관은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격례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터진 입술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과 헌병들은 상관의 폭력을 목격하고도 감히 말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윤의 눈매가 매섭게 변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무능한 지휘관은 참을 수 있어도 부하를 학대하는 지휘관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김태준의 행동을 지적했다. 군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인 부하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녀는 읊조렸다. 그녀의 말은 붉은 조명 아래서 울려 퍼지며 김태준의 폭주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태준은 씩씩거리며 하윤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이 기지의 왕이며 법이고 규칙이라며 네가 감히 나에게 군법을 운운하느냐고 비웃었다. 그는 헌병 중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문이 안 열리면 창문이라도 깨고 저 여자를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광기는 이제 도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하윤은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겁니다. 하윤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는데 창밖에는 평화로운 기지의 풍경이 펼쳐져 있어 안쪽에 아수라장과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김태준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질지 가늠해 보았다. 시스템이 폐쇄되었으니 곧 중앙통제실에서도 이곳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상부보고 체계를 가동할 것이 분명했다. 시간은 이제 김태준의 편이 아니라 하윤의 편이었다. 김태준은 통신이 두절된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욱 과격하게 행동했다. 그는 하윤이 무언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아주 잠깐 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떡볶이나 처먹는 계집애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그의 편협한 사고방식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하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중 하나를 눈여겨보았는데 그것은 보급품 조달 계약서로 보이는 문건이었다. 얼핏 보아도 비정상적인 단가와 익숙하지 않은 업체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이 수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난동을 피우는 사이 자연스럽게 발끝으로 그 서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갇힌 공간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물은 그녀의 본래 임무인 군 내부 비리 척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헌병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장군의 추태를 보며 환멸을 느끼면서도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굴레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하윤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내고 그들에게 작은 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헌병 중대장에게 시선을 맞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는데
그것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중대장은 낯선 여자의 침착함에 기이한 안도감을 느끼며 무기를 내렸다. 김태준은 하윤과 헌병들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다시금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보다 정체불명의 여자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규정상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기지 내에서 무장할 수 있는 호신용 무기였다. 그가 총구를 하윤에게 겨누자 대기실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네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 여기서 널 쏴 죽이고 침입자가 저항해서 사살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김태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살해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사고를 쳐서라도 상황을 덮어버리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는 총구는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하윤은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쏘시죠, 중장님.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기세는 총을 든 사람보다 맨손인 사람이 더 강해 보이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김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내면에 숨겨진 겁쟁이의 본성을 자극했다. 김태준은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려 했지만 마비라도 온 듯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상관이나 적들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총구는 허공을 배회했다. 바로 그때 잠겨있던 대기실의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국방부 중앙통제실입니다. 현재 K1 기지 VIP 대기실에 코드 제로 상황이 발령되었습니다. 내부 인원은 즉시 신원을 밝히고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아니라 사람의 육성이었다. 상황이 기지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방부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태준은 그 소리에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 틈을 타 하윤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진짜 대화를 할 시간이 온 것 같군요. 그녀는 카드의 먼지를 털어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대기실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잠금 해제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 중앙통제실의 경고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직후 대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붉은 비상등이 주기적으로 깜빡이며 김태준 중장의 당혹스러운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코드 제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거나 최고 위급 지휘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발령되는 최상위 경보 체계였다. 김태준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단지 낡은 카드를 떨어뜨렸을 뿐인데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이것이 시스템 오류이거나 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노력했다. 그때 김태준의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도훈 대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그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대위는 평소 김 중장의 비위를 맞추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기민한 장교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검은 카드에 엠블럼이 단순한 부대 마크가 아니라 국방부 직속 감찰단의 특수 문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저 여자는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암행 감찰을 나온 고위직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처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이 하유는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고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어든 서류는 제칠 보급 창고의 재고 목록과 납품 확인서였는데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문서처럼 보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허점 투성이었다. 그녀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 속에 잠긴 대기실에서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김태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방한복 납품 단가가 시중 가격의 3배나 책정되어 있군요. 그런데 지난 겨울 혹한기 훈련 때 동상 환자가 속출했다는 보고와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김태준의 가슴을 정통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거래와 병사들의 고통을 끄집어내어 김태준의 면전에 들이밀고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혹한기 훈련은 김태준이 지휘했던 훈련으로 당시 수많은 병사가 부실한 장비 탓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사건이었다. 김태준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타오르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닥쳐 내년이 감히 군의 기밀 서류를 훔쳐보고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이건 명백한 이적 행위야. 그는 하윤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헌병들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제지당하고 말았다. 헌병들은 코드제로 발령 이후 지휘 계통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눈앞의 장군보다는 국방부의 방송과 이 기묘한 여성의 권위에 더 압도당해 있었다. 하윤은 빼앗길 뻔한 서류를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간파했을 때 나오는 승자의 미소였다. 이적 행위라니요. 진짜 적은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병사들의 등골을 빼먹고 배를 불리는 당신 같은 지휘관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대기실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양심을 찔렀다. 특히 박도훈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 역시 이 부패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는데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였다. 혹시 유령여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장부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가상의 부대 말입니다. 하윤이 유령여단을 언급하는 순간 김태준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며 공포에 질린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지난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만들어낸 비밀 조직의 이름이었고 오직 그와 극소수의 측근들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다. 하윤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어느 참혹했던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했다. 그 유령 여단 앞으로 지급된 신형 소총과 야간 투시경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장부상으로는 완벽하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녀는 김태준을 돌아보지 않은 채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김태준을 의자에 주저앉게 만들 만큼 무거웠다. 그 장비들은 모두 암시장에 팔려나갔고 그 수익금은 김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서울 강남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김태준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픽픽 새어 나왔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저승사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리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사방이 막혀버린 느낌이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부하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들통나버린 이 상황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도훈 대위는 벽에 붙어서서 김태준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장군의 반응은 그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대위는 자신이 모시던 상관이 단순한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도둑질하는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작성했던 수많은 보고서들이 결국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하윤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식어버린 떡볶이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이 횡령한 그 돈으로 산 불량 방탄조끼 때문에 작년 비무장지대 작전에서 3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대기실의 벽을 때리고 김태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 병사들은 당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했군요. 김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며 발악했는데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이미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고 그가 내뱉는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윤은 날아온 명패를 가볍게 피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밟고 서서 김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중장님, 당신이 숨기려고 했던 그 검은 장부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고 또 다른 사본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당신이 아까 떡볶이 국물을 엎지르며 무시했던 이 상황 자체가 바로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의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방송이 끊겨버렸다. 외부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을 감지한 김태준의 눈에 희번덕거리는 광기가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품 안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국방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수단인 이 전화기는 그가 가장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히든카드였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 번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해결사인 최 준장에게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었다. 최 준장 나다. 지금 당장 병력을 이끌고 VIP 대기실로 와라. 무장은 최대로 하고 닥치는 대로 쓸어버릴 준비해.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속사포처럼 명령을 쏟아냈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법적인 절차나 해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무력으로 이 상황을 덮어버리겠다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다. 하윤은 김태준이 위성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이미 김태준이 누구를 부를지 짐작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지원군을 부르셨군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구해줄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동반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김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였다. 박도훈 대위는 김태준이 최 준장을 불렀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김태준의 팔을 잡고 말리기 시작했다. 중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 준장이 오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최 준장은 군 내부에서도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그가 개입한다는 것은 곧 유혈 사태를 의미했다. 그러나 김태준은 박 대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꺼져 너도 한통속이냐. 내 앞길을 막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하윤은 바닥에 넘어진 박대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짧게 속삭였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대위님, 지금부터는 줄을 잘 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박대위는 하윤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그녀의 눈을 보았는데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여자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대기실 밖에서는 멀리서부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무거운 군용 트럭들이 이동하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김태준이 부른 사설 군대나 다름없는 병력이 도착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기실 안의 헌병들은 동요하며 총구를 어디로 겨누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항명 사태를 넘어 내전과도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하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고 남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손님이 더 오신다니 다과라도 준비해야 할 텐데 떡볶이가 다 식어서 아쉽군요. 그녀는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내며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잔인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김태준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거만한 태도를 회복하고 하윤을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내년의 운명도 끝이다. 최준장이 오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네가 어느 해에 태어났든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거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광소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부른 최준장이 가져올 파멸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VIP 대기실의 무거운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긴 것은 책상 구석 먼지 쌓인 자리에 놓여있던 붉은색 전화기의 요란한 벨소리였다. 이 전화기는 일반적인 군 통신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암호화된 비상 직통 회선으로 오직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실 같은 국가 최상위 권력기관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두려운 물건이었다. 김태준은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격하게 떨며 전화기를 노려보았는데 마치 그것이 금방이라도 터질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이 전화벨 소리를 들은 것은 군 생활 30년 동안 단 2번뿐이었으며 그 2번 모두 군 내부에 피바람이 불었던 숙청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손바닥은 이미 흥건한 땀으로 젖어 있어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관등 성명을 댔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위 인사의 것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김태준의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안보실장은 다급하면서도 엄중한 목소리로 현재 기지에 국방부 특명 전권 대사가 도착해 있는지 확인하며 그분과의 통화 연결을 즉시 요구하고 있었다. 김태준은 특명 전권 대사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는 오늘 기지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고위 인사가 자신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보실장에게 조심스럽게 되물으며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불호령을 내리며 지금 당장 대사를 바꿔달라고 소리쳤다. 김태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턱을 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윤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떡볶이 국물을 흘리며 건방지게 구는 저 젊은 여자가 대통령이 찾는 특명대사일 리가 없다는 편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맞고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재촉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는 현재 기진의 통신보안시설에 침투한 신원 미상의 테러 용의자를 제압 중이며 그로 인해 통신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하윤을 간첩으로 몰아붙여 사살해버리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죽은 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국가 안보를 지킨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안보실장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즉시 지원 병력을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김태준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지원군이라고 착각했다. 이하윤은 김태준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며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녀는 이미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김태준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으로 손가락을 닦으며 김태준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연민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청와대에서 찾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느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은 김태준의 폐부를 찔렀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리를 덮기 위해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만든 거짓의 성에 갇혀버린 꼴이었다. 김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으로 하윤을 노려보며 소리쳤는데 이제는 그녀를 확실한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부관들과 헌병들에게 저 여자가 청와대 회성까지 도청하여 교란 작전을 펼치는 고도로 훈련된 북한 공작원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부하들을 선동했고 공포와 혼란에 빠진 헌병들은 점차 그의 말에 세뇌되어 가고 있었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장군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그 명령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대기실 밖에서 육중한 군용 트럭들이 멈추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김태준이 아까 위성 전화로 호출했던 최준장이 이끄는 특수임무대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다. 최준장은 김태준의 오른팔이자 군내 사조직의 행동대장 격인 인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대기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뒤로 검은 베레모를 쓴 최준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준장. 최영호는 들어오자마자 김태준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의 눈은 대기실 안에 이질적인 풍경을 훑으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와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번갈아 보며 코웃음을 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시시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고작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코드 제로 상황까지 연출하며 자신을 불렀느냐는 불만이 그의 표정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인 김태준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며 자신의 잔인성을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태준은 최영호가 도착하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세등등해져서 하윤을 손가락질하며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는 최준장에게 저 여자가 청와대 통신망을 해킹하고 기지 시스템을 마비시킨 주범이니 신문할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잔인함이 섞여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최영호의 병력들이라면 헌병들과 달리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최영호는 김태준의 명령을 듣고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장난감 다루듯 돌리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총으로 쏘기에는 아깝다며 자신의 칼솜씨를 보여주겠다고 비아냥거렸고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시정잡배나 살인마에 가까웠다. 그는 하윤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이다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기대했지만 하윤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오히려 하윤의 눈동자에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깊은 심연이 담겨 있어 최영호의 기분을 묘하게 거슬리게 했다. 이 하윤은 최영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는 최영호가 과거 자신의 부대에서 쫓겨난 문제 사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훈련 도중 민간인을 폭행하여 불명예 제대를 당할 뻔했던 그를 김태준이 거두어 자신의 개로 키웠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그 타락함이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몸의 근육을 미세하게 긴장시키며 반격 준비를 시작했다. 박도훈 대위는 최영호가 칼을 들고 설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와 최영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비록 계급은 낮지만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었다. 박 대위는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군인의 수치라며 최영호를 말렸지만 돌아온 것은 최영호의 무자비한 주먹질이었다. 박 대위는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쓰러졌고 최영호는 쓰러진 그를 군화로 짓밟으며 비웃었다. 어디서 대위 나부랭이가 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최영호는 쓰러진 박 대위에게 침을 뱉으며 김태준을 향해 씩 웃어 보였다. 김태준은 그런 최영호의 행동을 묵인하며 오히려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들은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괴물들이었다. 하윤은 쓰러진 박 대위를 보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가 될 자격이 있는 진짜 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절제된 분노가 실려 있었다. 준장 최영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한 사람 괴롭히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녀가 최영호의 본명과 과거를 언급하자 최영호의 동작이 일순간 멈칫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며 다시 칼을 고쳐 잡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살아서 이 방을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년아, 내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내 목숨이 연장되는 건 아니니까. 최영호는 살기 등등하게 외치며 하윤의 목을 겨냥해 칼을 휘두르려 했다. 김태준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즐기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간 병기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대기실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운명의 시간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갑자기 하윤이 최영호의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채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고 최영호조차 자신의 손이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 하윤의 손아귀 힘은 강철 집게처럼 최영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대기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최영호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단검은 바닥에 꽂히며 맑은 금소금을 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김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며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떡볶이를 먹던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 장군의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 경험과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살인 기술이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었다. 최영호 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고 그 소리는
대기실의 방음벽을 뚫고 나갈 만큼 처절했다. 그의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손에서 떨어진 단검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뒹굴었다. 특수임무대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라면 즉시 발포했어야 했지만 눈앞의 상황이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에 뇌가 명령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해 버린 것이다. 이 하유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구르는 최영호를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듯이 발로 가볍게 밀어내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흥분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귀찮은 일을 처리한 사람의 무심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다시 테이블 쪽으로 향했는데 등 뒤에 수십 개의 총구가 겨누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최영호의 손목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김태준 중장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최영호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사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병사들은 좁은 공간에서 아군인 최 준장과 박 대위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사격을 개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비무장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집단 발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교전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망설임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유는 손을 다 닦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은 총구보다 더 서늘했다. 총구 방향이 틀렸습니다. 병장. 그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분대장을 지목하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실내 근접 전투 교범 제사장이절 아군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사격선 확보가 최우선이다. 지금 자네가 방아쇠를 당기면 뒤에 있는 부하들이 유탄에 맞을 확률이 30%가 넘는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분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총구를 살짝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자네들이 입고 있는 그 신형 방탄조끼 말입니다. 하유는 병사들의 장비를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다. 그거 진짜 세라믹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단가를 맞추려고 집어넣은 싸구려 플라스틱 판입니까?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동요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도 평소 보급품의 질이 형편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의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낯선 여자가 그 의혹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불안을 자극하여 그들의 전투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었다. 김태준은 병사들이 하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병사들 사이로 뛰어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듣지 마. 저 여자는 훈련된 공작원이야.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이라고 당장 쏘란 말이야. 명령 불복종으로 다 영창 보내버리기 전에 쏴. 그는 분대장의 소총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총구가 천장을 향하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탕하는 총성이 좁은 대기실을 울리자 천장의 석고보드가 부서져 내리며 하얀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총소리에 놀란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여 병사들의 대형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총을 들고 있는 병사의 팔을 잡아 비틀어 총구를 무력화시키고 그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는 병사를 밀쳐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절제된 동작들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절기와 중심 무너뜨리기를 이용하여
그들을 바닥에 눕히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특수 임무대원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바닥으로 쓰러지거나 무기를 빼앗겼다. 하윤은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는 것처럼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공격을 회피하고 역으로 제압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고도의 무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전에서 수없이 단련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으며 훈련장에서 배운 기술만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도훈 대위는 고개를 들어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상대로 단 한 명의 여성이 그것도 맨손으로 대등하게 하니 압도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하윤이 병사들을 제압하면서도 치명상을 입히지 않으려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이 병사들이 단지 부패한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주는 자신의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잠겨있는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갇힌 쥐 신세가 되어 자신의 부하들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처량한 꼴이 되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남은 병사의 소총을 빼앗아 탄창을 분리하고 놀이쇠를 후퇴 고정시킨 뒤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고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들 사이 우뚝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모습은 전쟁터의 여신 발키리가 강림한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대기실 바닥은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과 흩어진 무기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 주변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고통을 참으며 일어선 최영우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악에 받친 눈빛으로 하윤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려 했다. 죽여버릴 거야. 내년은 절대 살아서 못 나가.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주를 퍼부으며 총을 겨누려 했지만 하윤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떡볶이 포장 용기의 뚜껑을 날려 최영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췄다. 플라스틱 뚜껑에 맞은 최영호는 시야가 가려지며 헛손질을 했고 그 틈에 하윤은 다시 거리를 좁혀 그의 명치를 발로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최영호는 다시 바닥에 처박혔고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하윤은 쓰러진 최영호의 머리맡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군인은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도 신념과 의지로 싸우는 게 진짜 군인입니다. 그녀의 말은 최영호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대기실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만이 가득 찼고 김태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가 김태준 앞에 멈춰 섰는데 그녀의 그림자가 김태준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제 남은 건 당신뿐이군요, 중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태준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뻐끔거리기만 했다. 그때 갑자기 대기실 밖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지휘 헬기 소리였다. 김태준의 눈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는 이것이 자신을 구하러 온
진짜 지원군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며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윤은 창밖을 보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피식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드디어 오셨군요. 조금 늦으셨지만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떡 하나를 집어들었다. 붉은 양념이 묻은 떡은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긴장감을 풀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했다. 대기실의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함께 수많은 고위 장교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중심에는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다. 김태준은 장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저 미친 여자가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장관의 시선은 김태준에게 머물지 않고 곧바로 대기실 중앙에 서 있는 하윤에게로 향했다. 장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나 분노 대신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하윤은 입안에 떡을 삼키고 장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경례는 하지 않았다. 그 오만한 태도에 김태준은 다시 한번 기세등등해져서 소리쳤다. 보십시오. 장관님 앞에서도 저렇게 건방을 떱니다. 당장 사살해야 합니다. 최영호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관에게 하소연을 시작했다. 장관님, 저 여자가 제 손목을 부러뜨리고 부하들을 폭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손목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장관의 수행원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 경악은 하윤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감히 누가 그녀를 건드렸는가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다. 하윤은 그들의 추태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태준 중장, 그리고 최영호 준장,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대기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곧 밝혀질 진실 앞에서 두 장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올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장관 한광석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VIP 대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령권을 쥐고 있는 최고위 인사가 예고도 없이 이 작은 대기실에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김태준 중장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장관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감추기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펼쳤고 자신이 피해자이며 이 하윤이 국가 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한 장관은 김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벌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최영호 준장은 부러진 손목의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라고 착각하고 비틀거리며 장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하윤을 노려보며 저 여자가 1급 보안구역에 침투해 장군을 폭행하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니 당장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부러진 것이 단순히 방심했기 때문이라 믿으며 장관의 허락만 떨어진다면 부하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저 여자를 벌집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심과 공명심만이 가득 차 있어 이 상황의 진짜 의미를 읽어낼 지능이 남아있지 않았다. 최영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떡볶이 용기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신성한 군부대 안에서 저런 싸구려 음식이나 처먹는 계집이 어떻게 군인일 수 있겠냐며 침을 뱉는 신을 했다. 시장 바닥에서 떡이나 팔아야 하려니 감히 장군에게 손을 댔다는 그의 폭언은 대기실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히 하윤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군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군인들과 약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그 순간 한광섭 장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관은 최영호의 망발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천둥 같은 고함 소리로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최영호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했고 김태준조차 숨을 멈추고 장관을 올려다보았다. 한 장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최영호와 김태준을 가리키며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망발을 짓거리는지 알고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한광석 장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천천히 하지만 정중한 발걸음으로 이하윤 앞으로 다가갔다. 대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되었고 박도훈 대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장관은 하윤의 앞에 멈춰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격려의 경례가 아니라 하급자가 최상급자에게 바치는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담긴 완벽한 경례였다. 충성 국방부 장관 한광석입니다.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이하윤 대장님. 장관의 입에서 나온 대장이라는 단어는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대기실을 강타했다. 대장은 사성장군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군에서 오직 7명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계급이자 군인의 정점이었다. 김태준 중장과 최영호 준장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고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이 벌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똑같이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하윤은 장관의 경례를 덤덤한 표정으로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는데 그 동작에서 수십 년간 몸에 밴 기품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떡볶이를 먹던 민간인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저승사자, 즉 국방부 특별감찰단장인 이하윤 대장이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대대의 최초 여성 지휘관 출신이자 대테러 작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군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김태준 같은 부패한 군인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한 장관 자네가 관리하는 군대의 수준이 참으로 처참하군.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장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장군이라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고 부하들을 학대하며 심지어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다니 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태준과 최영호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최영호는 자신의 부러진 손목 따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공포에 휩싸여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사성 장군에게 칼을 들이대고 시장 아줌마 취급을 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붕괴될 것만 같았다. 군법에서 상관 폭행 미수와 모독죄는 전시 상황에서는 즉결 처형도 가능한 중범죄였으며 하물며 그 대상이 국방부 특별감찰단장이라면 그 죄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흘릴 뿐이었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가 주저앉은 최영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져 있어
최영호는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최 준장 아까 나에게 몇 년도 군번이냐고 물었었지. 하윤은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자네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기저귀 차고 제식 훈련 받을 때 나는 이미 최전방에서 적의 목을 따고 있었다네.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최연소 특수부대 팀장으로 발탁되어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시키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최영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최영호는 그 손길이 마치 사형 집행인의 손길처럼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랐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을 자네가 입버릇처럼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하윤은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김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하윤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대대장님이라니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윤은 그런 김태준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좁아터진 편견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결국 파멸로 이끈 겁니다. 김 중장.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떡볶이 용기를 집어들어 김태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떡 만드는 기술이 좋냐고 비아냥거렸었죠. 하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떡보다는 썩어 빠진 군인들을 반죽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기술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녀는 떡볶이 용기를 김태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붉은 국물이 김태준의 화려한 약장 위에 흘러내리며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지만 그는 감히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받아야 할 수치심의 낙인이었다. 하윤은 뒤에 서 있는 헌병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짧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 뭐하고 있나? 즉시 김태준과 최영호를 긴급 체포하라.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상관, 모독 및 특수 폭행이다. 헌병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신을 차리고 일제히 김태준과 최영호에게 달려들었다. 아까까지 자신들이 모시던 지휘관에게 수갑을 채우는 헌병들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태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화려했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실감하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장관님. 제가 국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는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며 끌려나갔고 최영호는 이미 공포로 인해 실신하여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대기실을 가득 채우던 그들의 오만과 독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패배자들의 비참한 절규만이 남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한 광석 장관은 다시 한번 하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면목 없습니다. 대장님,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하윤은 장관의 사과를 받으며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병사들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김태준과 최영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도훈 대위는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동시에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 무엇인지 눈앞에서 목격한 것에 대해 전율했다. 하윤은 박 대위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피 묻은 입가를 닦으라고 권했다. 자네 같은 군인이 아직 남아있어서 대한민국 군대에 희망이 있는 걸세.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는 박 대위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포상이었다. 하윤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식은 떡볶이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결국 다 먹지는 못했군. 그녀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VIP 대기실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치열했던 전투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승리의 안도감이 뒤섞인 공기였다. 바닥에는 김태준 중장이 발악하며 흘린 땀방울과 최영호 준장이 흘린 핏자국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고 깨진 떡볶이 용기 파편들이 참혹했던 현장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하윤 대장은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와 테이블 앞에 섰고 한광석 국방부 장관은 그녀의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하는 장관조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일개 참모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하윤은 테이블 위에 엎질러진 떡볶이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군 전체를 뒤흔들 대개역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장관님, 이 떡볶이 국물의 색깔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하윤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자 한 장관은 당황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붉은색 양념으로 보입니다만 대장님의 깊은 뜻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장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다. 하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묻은 국물을 닦아냈다. 김태준에게는 이것이 그저 천박한 서민의 음식으로 보였겠지만 제 눈에는 우리 병사들이 흘린 피눈물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대기실의 벽을 타고 흘러 장관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장군 하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군의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하윤은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쪽 주머니에는 사성 장군을 상징하는 대장 계급장이 박힌 정모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정모를 꺼내 머리에 쓰자 방금 전까지 떡볶이를 먹던 편안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지휘관의 위엄만이 남았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장관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 눈빛은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즉시 전군의 비상 소집 명령을 내리고 K1 기지 연병장의 전 병력을 집결시키십시오. 제가 직접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장관은 즉시 수행원에게 지시를 내렸고 기지 내에는 다시 한번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K1 기지의 연병장은 비상 소집 명령을 받고 달려나온 수천 명의 병사들로 가득 찼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코드 제로 발령과 헬기 소리 그리고 사령관인 김태준 중장이 헌병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에 동요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올라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정모를 눌러쓴 채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저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단상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감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연병장을 휩쓸고 지나가며 깃발들을 요란하게 흔들었고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광석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를 향했다. 본관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지휘관들이 썩어빠진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장관의 충격적인 발표에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치욕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방부 특별감찰단장이 하윤 대장님을 모셨다. 전원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장관의 외침과 함께 하윤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고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장이라는 계급을 듣는 순간
병사들의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이하윤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단상 끝으로 걸어 나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절로 자세를 고쳐 잡았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병사들은 들어라.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 그녀의 첫마디는 권위적인 훈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너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 때 따뜻한 방에서 배를 불리던 지휘관들을 방치한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고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차가운 연병장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며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식적인 연설이 아니라 진짜 군인의 명예를 건 참회였다. 하지만 기억하라. 계급장이 너희를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며 연병장을 울리기 시작했다. 김태중과 최영호는 별을 달고 있었지만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도둑에 불과했다. 반면 너희들은 비록 계급은 낮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에 진정한 영웅이다. 그녀의 말에 몇몇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윤은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이 부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윤은 단상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도훈 대위를 손짓으로 불렀는데 박 대위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 최영호에게 맞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그가 불의에 맞서 싸운 훈장처럼 보였다. 하윤은 박 대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병사들에게 소개했다. 이 장교를 보라. 그는 서슬퍼런 장군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병사들은 박 대위를 향해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고 박 대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오늘부로 K1 기지의 지휘권을 박도훈 소령에게 임시로 위임한다. 그는 진급과 동시에 부대 정상화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이다. 하윤의 파격적인 인사는 군 내부의 관례를 깨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현장 특진, 그리고 기지 지휘권의 이양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라도 중용하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성을 맹세했고 병사들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썩은 뿌리가 뽑혀 나간 자리에 건강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훈시가 끝나고 하윤이 단상을 내려오자 한 광석 장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장님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바로 국방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걸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기지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조금 더 느끼고 싶군요. 그녀는 화려한 의전이나 호의를 거절하고 홀로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하여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강요된 예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기지 정문을 나서자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떡볶이 맛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김태준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군사법원의 법정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김태준과 최영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법정 안에는 펜을 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흘렀다.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50억 원을, 피고인 최영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두 사람의 모든 군 경력과 서운을 박탈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태준은 판결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인 코가 몇 년도냐는 조롱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감옥에서 그가 먹게 될 밥은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떡볶이보다 훨씬 못한 식사가 될 것이었다. 최영호 역시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대가를 남은 평생 동안 치르게 될 것이었다. 한편 K일 기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는데 연병장에는 활기가 넘쳤고 병사들의 식판에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가득했다. 박도훈 소령은 지휘관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하윤이 선물로 주고 간 낡은 지휘봉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하윤이 남긴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매일 되새기며 부대를 이끌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지휘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진정한 전우애를 나누고 있었다. 하윤이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거리는 늦은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곳의 구석진 자리에 회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TV 뉴스에서 김태준의 구속 소식이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역시 떡볶이는 이 맛이야. 이하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접시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코트 깃을 세우고 밤거리로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정의로운 칼날은 녹슬지 않은 채 그 어둠을 베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하며 새로운 임무를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목표 국방과학연구소 방산 비리 의혹. 하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 또 청소를 시작해 볼까.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